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이런변이 있나 이재정 이변입니다. 네, 이광철입니다. 리변입니다. 네, 박주민, 박변입니다. 예. 예, 오늘도 삼각국지점 다 모여있으니까 든든하고 좋으네요. 박주민 변호사님 낯빛이 어둡습니다. 타서 그래요. 아, 예. 오늘도 좀 머리, 어떤데요? 괜찮나요? 오늘 감으셨어요? 머리. 오늘 감으신 건가요? 오늘 감지는 않고 좀 되겠는데. 머리 감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투블럭 아닌가요? 투블럭 머리라는 게 유행한 요새 남자들 좀 패션 센스 있는 사람들이 하는 머리인데 뒤쪽과 앞쪽을 구분해서 이렇게 넘기는 투블럭인가? 투블럭. 예, 투블럭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낯빛 어두운 거 그 많이 탄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반가운 편지 하나 받으셨다고요? 국가기관으로부터. 예, 집에 갔더니 경찰이 나오라고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그래서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전화했더니 꼭 나와야 된다.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신 거예요? 네. 안 하면 안 되겠니? 안 하면 안 되겠니? 꼭 나와야 되는데요. 아유, 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박주민 4월 변호사님. 11일 집회 때, 그러니까 세월호 시행령 관련된 집회 때, 네. 제가 이제 그 태평역 근처에 도로를 막히게 만들었다. 일반교통 방해를 했다. 나와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조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박래근 그 국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님. 예, 공동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교통 방해다라고 해서 나갔더니 이제 뭐 한 6시간, 네. 이틀에 걸쳐서 총 한 10시간 가깝게 조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예. 다 물어봤다는데, 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변호사들하고 좀 상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하고. 네. 저도 제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잘. 예, 저희도 싸게 해드릴 수 있는. 싸게가 아니라 공짜로 해주셔야죠. 지난번에 차벽 설치하고 나서, 경찰청장인가 하는 자인지, 서울경찰청인지 하는 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죠. 세월호 대책위의 활동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네, 그 얘기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박 변호사님도 소환장이 오고 있는 그 겁니다.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인가 봐요. 제가 좀 아는 기자분들이 저한테 좀 언지를 좀 준 적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기 전 소환장을 받기 전에. 곧 편지가 날아간다. 그 가족분들 옆에 붙어 있는 불순 세력을 떼어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검찰이나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뭐 설마 나도 그 불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응원군들을, 지원군들을 떼어내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긴 하셨나봐요. 뭐 아마 뭐 그렇게 봤나봐요. 지금 박 변호사님이 관련해서 맡고 있는 직책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신 거죠?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하고 있고요. 법률대리인 지금은 거죠? 피해자 법률지원센터라는 걸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니, 근데.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대책위 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네네.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대책위 분들은 대책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사도 불순 세력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화를 경찰에 딱 하니까 바로 받으면서 바로 박주민 변호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인 거 압니다. 그럼 제가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거 아시나요? 그것도 알고 있죠. 다 알면서도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임한 변호사를 불순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이제 제가 들 예가 다소 부적절하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횡령죄 피의자를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하는 상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유가족분들을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을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변호인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데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수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격이죠. 그렇죠. 물론 유가족에 대한 수사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어떤 범죄든지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을 하고 그 사람과 재판의 대책을 수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를 먼저 피고인이 오픈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그러한 증거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증거들을 수사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변호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이것들을 적절하게 오픈되지 않게끔 이런 법률 자문하는 것도 그 죄 증거인멸죄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런 네네. 식이면 사실 그래서 지금 요 소환을 제가 특히 이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으로 현장에 가서 가족분들 챙겨드리고 또 가족분들이 연행이 되면 바로 현장에서 접견하고 네. 했던 활동임을 경찰들이 다 알고 있고 수시로 제가 사실은 경찰 정보관들하고 조율을 해요. 그 가족분들이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하는데 너무나 제 활동의 내용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담당 경찰분도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뭘까 고민이 좀 되면서 요즘 변호사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 권영국 변호사님의 사례의 경우처럼 왜 변호사한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정말 그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과 여기는 박주민 변호사님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전력을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격의 대상이 어디인지는 우리 모두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리죠. 사실은 박 변호사님 그리고 세월호 대책이 그렇게 두들겨가지고 그럼 네.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정말 치졸한 겁니다. 진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진짜 옛말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고. 머리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밑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하는 생각들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을 막을까, 저들의 손발을 묶을까. 그렇다고 유가족들을 직접 체포하거나 그러니 지난번에 보니까 욕도 무지하게 먹고. 그러니까 유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떼어내자. 불순 세력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그럼 종편이 떠들고 조중동이 떠들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도 더 저기 하면 유가족들도 이제 앞으로 또 네. 체포할 거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경찰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혐의 내용을 모르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뭐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언제 출석 예정이신가요? 그런 부분 좀 변호사들하고 네. 조율하고 있어요. 변호사들과 조율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별 있나 방송 보셨죠? 변호사 잘 고르는 법. 네. 네, 그 참고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저도 그때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다시 한번 보시고. 저 연락 주시면. 네. 이재용 변호사님. 싸게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재빨리 해드리겠다 이러는 게 싸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수입료를 줘야. 콜. 예.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국민TV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 예, 우리 또 국민TV의 주요 진행자 말고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주변 진행자 중에 안진걸 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님이 계세요. 그렇죠. 또 법원에서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2008년 촛불 집회 해가지고 오늘 징역형 오늘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 녹화하는 오늘. 예, 녹화하는 오늘 저희 금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몇 월이라고 그러던지 아무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고 아까 예, 방송에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요. 2008년 촛불 당시에 그러면 안진걸 처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였죠?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셨던 거죠? 광우병 대책본부의 실무자였죠? 네, 그랬어요. 상황실장이 그때 박원석 지금 정의당 의원이었고 지금 정의당 의원이신 박원석 당시에 활동가셨던 분이. 네, 그리고 이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네요. 네, 그 안진걸 지금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 그때는 그 광우병 대책위의 실무 역할로 아마 대외협력 부분들을 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속도 됐었고 또 그 구속된 재판에서 당시에 최재형 판사가 하는 분이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가지고 신영철한테 가고 박재영 판사님, 죄송합니다. 신영철한테 갔다가 그 헌재로 넘어갔는데 신영철이 그래서 법관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위헌재청과 무관하게 재판해라 뭐 이렇게 또 압력 넣었고 또 그 박재영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나도 법복을 입고 있지만
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조선일보한테 또 씹히고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왔던 그 사건의 그 재판이었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두 차례인가 있었죠. 야간 집회 부분하고 야간 시위 부분.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은 뭐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첫 판결 선고였는데 그때 예. 집행부에 대해서는 오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정해서 지금 줄줄이 재판 판결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박원석 의원 역시도 지금 기다리고 재판을 재판을 받고 받아야 있는 되죠. 중이고 그리고 한상렬 목사님도 예. 마찬가지고 그 박서군 대표께서 참 판결을 받으신 게 있으시네요. 예. 그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2008 촛불은 뭐 특정 정치 단체나 시민 단체에 의해서 주동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터넷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특히 또 여중생들에 의해서 의사가 모아져 가지고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의 굉장히 자발적이어서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했던, 많이 주목하기도 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사법기관은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은 이것은 분명히 배후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우리 얘기했던 불순 세력을 그렇죠. 때문에. 불순 세력을 불순 세력. 똑같은 방식이에요. 늘 그 와중에 그 불순 세력의 한 명으로 우리 국민TV의 주변부 진행자이신 주요 진행자 이외에 주변부 진행자이신 우리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께서 그럼 오늘의 안진걸이 내일의 박주민? 예,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같은 아픕니다.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진걸 처장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진걸 처장이 또 최근에 세월호 집회나 이런 걸로 해갖고 네. 출두 요청서를 받았는데 네. 경찰이 집을 잘못 알고 그 안진걸 처장이 집 바로 옆집에다가 출석 요청서를 또 메모로 남겨가지고 메모로요? 네, 등기로 보내거나 보통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안진걸 처장 옆집에서 안진걸 처장이 참 뭐 주변 이웃들로부터 이렇게 이상한 시선을 또 받게 되고 그랬는데 경찰이 좀 황당한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안진걸 처장이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골라서 소송하겠노라고. 좋은 변호사를 너무 싸게 들어가신 거 아닌지 너무 바삐 들어가신 거 아닌지 네, 그러게요. 예. 그렇군요. 저희 또 뭐 근황이라면 근황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소식이라면 또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이런변 변호인단 이 세 명이 함께하는 사건들이 몇 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공교롭게도 어제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연달아 재판이 있었어요. 그 사건 얘기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한번 해봐드릴까요? 이제 국정원 사건 대부분 진실은 다 드러났고 깔끔하고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노력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부터 고달파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먼저 오늘의 유머 대표이시죠. 예, 오늘의 이호철 유머 씨. 대표 이호철 씨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수 언론이 오늘의 유머를 종북 사이트로 매도하고 수사가 또 지지부진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이트 운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네. 국정원직원 김하영 씨가 사용했던 아이디 닉네임이죠. 닉네임과 그 닉네임을 사용해서 찬반했던 것 그리고 게시글 작성했던 것 그것들을 이제 한겨레 정모 기자한테 제공을 하죠. 정한봉 기자. 네, 그렇죠. 정한봉 기자한테 제공했고 정한봉 기자가 그 소스를 가지고 3-4차례 정도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김하영 씨가 고소를 했죠. 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을 한 거다. 내 닉네임을. 예, 그것도 그런 범죄에 활용한 닉네임을. 네, 그래서 이제 숲속의 참치. 고소를 해가지고 두 분이 다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정한봉 기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이제 면책 조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없으면 죄를 받지 않는데 영리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이제 정한봉 기자는 기소가 안 됐고. 아예 재판을 받지는 그렇죠. 않았는데. 네. 예. 이제 오늘의 유머 이호철 씨 같은 경우는 정보를 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면책 조항의 대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이 이제 잡혔고 두 번째 기일이 이제 지난주 방송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에
10시에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인가? 여러분들도 언뜻 의문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희가 항변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개인 정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그런 구체적인 어떤 특정 정보가 아닐지라도 다른 정보와 종합해서 봤을 때 특정인이, 여러분한테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요하거든요. 근데 닉네임이라는 거는 통상 우리가 웹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출 때 사용하는 맞죠?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자기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 중차대한 범죄에 사용한 닉네임입니다. 예, 그걸 지금 보호를 해달랍시고 보호받자 치고 지금 고소를 했고 거기에 수사기관이 부응을 해 수사를 했으니 예, 말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앞뒤가 참치를 예, 습속에 참치. 앞뒤가 안 맞는 게 김하영 씨는 자신이 공격받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한 거라고 얘기하다가 또 이쪽에서는 내 개인정보다 내 사생활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소를 해서 이호철 씨를 법정에 세운 거죠. 예. 네. 그 바로 같은 재판부에 이제 연이어서 있은 재판이 또 다른 우리 국정원 사건의 역군인 저희 지금 잠깐만요. 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새천년 민주당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새정치 민주연합. 새천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인 진선미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예, 새정치민주연합 예, 국회의원인 진선미 의원 재판이 있었는데요. 진선미 의원 역시도 이제 그 국정원을 향한 쓴소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출연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국민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당시 현장, 셀프 감금 현장이었죠.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네. 국정원에 대한 그 당시에 김하영이라는 사람이 문을 잠그고 안에서 국정원하고 긴밀한 연락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과정이었는데 언급된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약간의 오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진실인데도 그것을 허위사실로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과 그 오빠 김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오빠가 그 현장에 갔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언론들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오빠인지 아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제 그 사람이 오빠인가 아닌가를 의혹을 가진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김하영이 국정원 조직과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그런 증거 조작 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셀프 감금 상황을 계속 초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절시킵니다. 딱딱 떼어내가지고 예, 오빠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 부분만 굉장히 부각을 해서 오빠가 증거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해서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웁니다. 어제 그 재판이었는데요. 네. 아까 검찰이 이랬다 저랬다, 김하영 씨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바로 검찰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모순에 빠져서 법정에서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 자기 모순을 저도 그 전부터 이제 셀프 감금 사건도 예.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두 분 예. 말씀하신 사건에 더해서 그런 검찰의 이 인격 분열적인 자기 모순을 예. 절감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제 법정에서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진선미 의원님의 마지막 진술을 통해서 그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검찰이 나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내용으로 재판에 나를 붙인다라고 하는 게 서글프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 이호철 씨 사건에 대해서 써먹을 만한. 그러니까 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네. 지금 셀프 감금 사건에 지금 기소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진선미 의원님은 사실 활약이 발군이셨잖아요. 그 국정원장의 그 지시 강조 말씀 제보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사실 터뜨리면서 대선 끝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굴러가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시강조 말씀에 대선의 종북 척결을 빙자한 대선 개입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나왔고 그것들을 한결해가지고 계속 하고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밝혀지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정말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조금씩 사건의 진상들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또 이호철 씨가 또 박주민 변호사님 또 분석해서 또 아이디 제공해가지고 오늘의 유머를 상대로 해가지고 김하영이 어떤 장난질을 했는지 또 밝혀냈고
근데 그런 과정에 최초에 어떻게 보면 시발을 던져주신 분이 진선미 의원님이었는데 그런 과정에 그리고 또 그날 12월 11일 날도 오빠를 불렀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오빠라는 사람이 신분도 제대로 안 밝혔고 또 와가지고 했던 그런 석연치 않은 행동들을 봤을 때 현장에 누구라도 김하영이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데 뭔가 국정원과 연락된 중간 통로가 아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들을 갖고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것 같고 되게 서글프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그야말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뺑소니가 오히려 지금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야말로 검찰이 그 논리에 놀아나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최동욱의 검찰과 김진태의 검찰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최동욱의 검찰과 김진태의 검찰은 다를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설치된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어제 담당 재판부 판사님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 원세훈 공소장 내용, 그건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 내용으로 내놓은 것이었는데요. 원세훈의 공소장과 진선미 의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이 내용상으로 모순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물론 원세훈을 수사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뭐 윤석열 팀장 파문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을 다 겪은 건 사실이지만 검찰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이 사건 기소할 때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소할 때 전제적 사실관계를 다르게 써놓은 거죠. 판사님이 그 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검찰은 뭐라 그래요? 횡설수설.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는 원세훈의 공소장과 판결문의 내용과 이 사건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횡설수설. 예, 날짜 얘기하고 하는데 뭐지? 그리고 또 하나 횡설수설했던 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재판의 막 구체적 진행과 관련된 뭐 구체적 절차와 관련된 거랑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문서를 재판 기록 달라고 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쟁점이 그거죠. 지금 진선미 의원님 재판도 그렇고 제가 하고 그 셀프 감금 사건도 그렇고 셀프 감금 아니다. 안에서 김하영이 증거 지우고 국정원한테 지시받아 증거 지우려고 안 나온 거지. 네. 셀프 감금을 자처했고 그거를 국정원이 대응 기조로 삼은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후보 시절에 나와가지고 인권준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다. 이게 무슨 감금이냐라고 한 거고 그때 진선미 의원님 사건도 그 안에서 증거 지우고 그런 거 맞는 거 아니냐 국정원 지시받아가지고 국정원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 내면에서 600주로 안에서 김하영이 누구로부터 지시받아 증거를 인멸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검찰이 김하영을 그때 입건해가지고 입건 설명해 주셔야죠. 입건은 이제 수사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네. 수사는 했던 거죠. 수사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죠. 김하영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가지고 조사받았어요. 네. 그리고 국정원이 검찰이 그걸 불기소했죠. 기소유예로. 기소유예 설명해 주세요. 기소유예죠, 기소유예. 왜 자꾸 나한테 공을 넘기세요? 맨날 우리 막 저기 하면서 막 알았어요. 기소유예는 제가 법정인 용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용어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겁니다. 유죄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사람은 유죄인 것 같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살폈을 때 용서해주겠다라고 검찰이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유죄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인데 봐주겠다는 거예요. 봐주겠다. 기소를 유예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검찰은 김하영을 봐줬다. 그렇죠. 그런데 전제는 김하영은 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검찰이 샅샅이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하영이 그때 대선 심리전단 시절부터 뭘 했고 아이디 숲속의 참치를 비롯한 아이디를 갖고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이트 내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12월 11일 날부터 13일까지 607원에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다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이 이만큼 쌓여 있고 저희가 그 셀프 감금 사건에서 실제로 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제 이런 절차를 저희가 변론을 하는데 다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기록을 봐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을 제출하는 그런 증거를
찾는 방법을 절차상 문서송부 촉탁 신청이라고. 그 사건의 문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 사건, 저 사건, 이제 사건 자체는 다르니까 다른데. 저 사건에 있는 기록을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신청이. 네. 그래서 저희가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게 김하영 불기소 사건, 예. 그다음에 원세훈에 대한 지금 고등법원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 사건 기록, 그다음에 김용판에 대한 사건 기록 3개를 해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지금은 김용판 사건은 확정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법원에 있던 원세훈 사건과 김용판 사건은 가서 저희 변호인들이 가서 증거를 들여다보고 복사를 해가지고 입수를 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셀프 감금 사건을 사건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이광철 변호사님이 이미 하신 네. 내용이죠. 그리고 그때 김하영 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 촉탁 신청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줘가지고 가가지고 문서 열람하고 지정까지 마친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 검찰이 아직도 사건 기록을 안 주고 있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송부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단을 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바로 기록을 주죠. 바로 주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사례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재밌냐면 원세훈 사건, 김용판 사건은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하영 관련된 사건은 안 준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원세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원세훈이 지시강조 말씀에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얘기하고 막 그래서 거기 그 민사 사건에서도 원세훈 기록은 받았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사건은 지금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김하영 사건만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 제가 봤을 때 뭔가 내용들이 있거나 그 내용 안에 네. 그 내용 안에 저도 지금 이제 그때 열람 지정을 마친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가 돼가지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원세훈 사건은 원세훈과 이종명, 민병주를 중심으로 기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그 안에 이제 김하영 얘기들도 들어가 있지만 부수적인 거죠. 실제 활동한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김하영 사건은 철저하게 김하영을 중심으로 묶어놓은 기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의 시작과 끝이 다 김하영이에요. 그러니까 김하영의 동선에 따라서 시민전단 활동들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뭐 이규열 파트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지시를 받아서 뭘 했고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607호 안에서도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당시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했던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심리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면 당장 이 사건도 이 사건이지만 정말 그동안 검찰만이 알고 있었던 그런 심리전단의 활동들이 더욱더 상세히 알려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런 행위를 했던 이제 실행자들을 이렇게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국민들이 그렇죠. 재론하게 될 수밖에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이호철 님이 고발을 할 때 원세훈이라든지 민병주라든지 이쪽만 한 게 아니라 그 심리전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고발했던 거거든요. 개별 행위자들. 개별 행위자들까지. 근데 이제 김하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소유예로 빼준 거죠, 사실은 네. 검찰이. 빼준 거고. 그러니까 기소유예까지 하면서도 빼준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심리전단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심리전단은 지금 살아있고,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모를 사실은, 3팀과 5팀 중심의 일부만 밝혀진 거고, 그 밝혀진 내역도 공개되거나 알려진 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니까 1팀, 2팀, 3팀의 어떤 다른 쪽, 5팀의 다른 쪽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지 전혀 안 밝혀졌어요. 그게요. 네. 그 관련해서 다음 주 19일날 이제 김하영이 법정에 나오거든요. 네. 그 지금 뭐가 쟁점이냐면 그 셀프 감금 사건에서 김하영이 증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온다. 나오기로 네. 되어 뭐가 쟁점이냐면 김하영의 증인신문 방식이 쟁점이에요. 김하영은 뭐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냐면 비공개, 차폐 시설을 해달라. 네. 자기 안 보이게. 예, 자기 안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예. 했고, 뭐 김하영은 본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국정원의 지시를 받든 어쨌든. 검찰이 내는 어제 날짜로 검찰이 의견서를 오늘 녹음한 날로부터 어제 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14일 날 의견서를 냈는데. 그렇죠. 예. 아니, 12일 날 냈는데 14일 날 이제 저희 14일, 사무실로 왔는데 정말 제가 그런 줄을 알지만 어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35시간이나 여직원을 감금시킨 중범죄입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최동욱의 검찰과 김진태의 검찰이 다르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이 사건에 저도 접근하기 때문에 공소권의 남용이라든지 공소권 남용 설명해 주셔야죠. 왜 자꾸 저를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같은 이런 사안에서도? 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갖고
재량권을 너무 이것도 말이 어려워진다. 자의적으로 판단해갖고 이렇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기소하고 그걸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이제 주장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이 사건에서 왜 범죄를 신고하고 범죄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도둑이 늑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목동까지 기소를 하느냐 늑대를 기소했으면 됐지라고 주장을 해서 사실 공소권 남용을 주장할까 하다가 워낙 정치적 상황이 그러니까 그 주장을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무리 지네들이 최동욱 검찰은 가고 김진태 검찰의 지휘를 받아갖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35시간 동안이나 네. 어떻게 죄도 없는 여성을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강금한 중범죄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걸 보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공개 재판과 차폐 시설을 통한 증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제 비분관계하면서 이제 막 그 반박 의견서를 써서 내면서 했던 얘기가 자, 이 사건의 본질은 35시간 감금한 게 아니라 희대에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뒤집어 엎으려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그나마 안간힘을 써갖고 희미한 단서 하나 잡아낸 그 단서를 잡아내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김하영을 공개된 법정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들음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반추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공개 재판과 차폐시설은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아니 차폐시설은 해주고 재판은 공개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때도 차폐시설은 전 안 된다. 차폐시설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사실 의견서를 제가 처음에 내고 이 사건 비공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어쩌고 하면서 처음에 낼 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면 목도리 하고 나와라. 그렇죠. 예전에 하는 목도리 트레이드 마크. 그러니까 목도리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네. 본인이 목도리 하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냐. 그러나 차폐 시설은 안 된다. 이 사건의 증인은 순결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미 우리 국가기관인 검찰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 검찰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런 점들인 거예요. 직무상의 비밀들이 증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검찰이 아주 약은 게 거기다가 무슨 심리전달 활동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직무상의 비밀들이 우리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국정원의 직무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예, 다시 이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다시 어제 법정으로 돌아가 봤을 때 김하영의 그 수사 기록들을 내놓지 않겠다고 할 때 검찰도 자기 나름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내세운 명분이 그겁니다. 김하영이 다시 이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 개인, 그 여자의 남자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생활들이 노출이 된다. 이건 정말 부당하다. 그럼 개인 사생활은 누가 보호를 해주느냐? 정말 사법기관이 보호를 해주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제 검찰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검찰이 국민의 이렇게 개인 정보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하는지 좀 미쳐 몰랐어요. 정말 훌륭하셔요. 여튼 근데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어차피 이호철 씨 사건에서도 김하영 씨가 한번 나와야 되고, 그렇죠. 진선미 의원님 사건에서도 김하영 씨가 한번 나와야 되고, 그때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을 그래서 재판에 참석을 하셨다가 또 변희재 씨와 싸우러 바로 나가시는 바람에 지금 놓치셨어요. 실물 처음 봤어요. 실물 처음 봤어요. 잘생겼던가요? 이렇게 골로 빠지십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부께서 그러면은 김하영 기록도 뭐 공통되고 뭐 증인으로 나올 사람도 공통되니까 우리 변호인단 회의하는 것 같네요. 네. 같은 기일날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검찰은 지금 철저하게 국정원과 김하영의 보호자를 후견인을 자청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뭐 나중에 이제 맞으면 자리 깔 건데 내일 모레 이제 19일 날 셀프 감금 사건에 김하영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쟁점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 증인신문 조서를 이 재판에 이호철 씨 사건하고 진선미 의원님 사건에다가 증거로 제출하고 우리가 끝내 부동의하면 아마 그 증거를 철회하고 김하영은 안 나오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김하영이 낸 고소장이나 김하영의 진술조서를 저희들이 부동의하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한다, 뭐 이래서 저 사람 불러주세요 한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검찰이 김하영이 잘잘잘잘 수사기관에 와서 한 얘기들 그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은 김하영이 나와서 저거 내가 쓴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는 건데 아마 그 별개의 사건인 셀프 감금 사건에서 한 번 나오게 하고 계속 나오는 이런 불편함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검찰이 아마 그런 노림수를 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뭐 그 정도 맞췄다고 혹시 또 진짜 자리 간다고? 나도 얘기하겠다. 세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좀 안 겹치게 신문을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아마 저희가 이제 4시 반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날 한 10시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이런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우리 3명이 함께하는 사건들. 셋 다 무죄를 꼭 받아야 되는 사건이죠. 은근히 잊혀지고 있고 이런 과정을 틈타가지고 정말 공을 세웠던 일꾼들을 지금 법정에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되돌아 다시 보자 국정원 사건. 근데 이제 리마인드를 하기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녹음하는 날, 그러니까 15일 날 오전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판결이 있었죠.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 그 다음에 정치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트북 삭제를 명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해서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도 정치에 관여했다. 물론 이제 선거에 관여했다는 판단은 안 나왔어요. 그 기소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검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셔서도 알겠고 대부분 또 법률 전문가가 되어 가시더라고요. 이런 시대에는 나중에 법률 전문가가 되어 가셔서 다 아실 텐데 법원은 검찰이 올려놓은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테이블 위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원세훈 때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시기에 정치에 관여했는데 1심 때 근데 공선법은 안 하고 정치 관여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야 선거 시기에 정치 관여했으면 선거 게임이지. 두 개가 합쳐져서 유죄가 됐는데 술 먹고 운전했으면 음주운전이지. 근데 문제는 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경우에는 아예 기소를 할 때 검찰이 선거에 관련된 건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 관여만 딱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법원이 야, 쟤 선거 관여한 거 맞는데 근데 기소를 그렇게 안 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란 두 개의 별개의 기관이 선거 시기에 정치 관여를 했다면 이 위에 뭔가 하나 더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혀 별개의 주체 국가기관이 비슷한 태양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일사불란. 태양으로. 행위의 모습으로.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환기를 해야 될 것이 저는 바로 이제 제가 또 고발장을 썼는데 MB의 대선 개입에 관련된 그 부분의 고발 사건이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고 바로 우리가 그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잇는 그 위에 삼각점에 꼭지점을 짓는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이명박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헌법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수장이기도 하고 모든 공무원들의 지위, 관리, 인사권을 갖고 있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국정원과 군대 내 사이버사령부 내에 또 아직 사실은 사법당국의 판단까지는 안 갔지만 그때 당시에 안행부였습니까? 행정안전부였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가보훈처. 그 당시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그때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서 밝혀진 것만 해도 상당수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다 공무원들의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을 몰랐다? 그리고 실제로 알았다라고 하는 정황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2012년 9월 달에 박근혜와 이명박의 둘 사이의 독대.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최근에 이상득이 그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형님끼리 서로 밀약을 해가지고 서로 봐주기 했다. 그래서 노통 쪽에서는
BBK 수사 안 하고 또 이명박은 집권하면 뭐 노통 안 건드린다 뭐 이런 미략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한 정치 상황까지 추론해서 본다 그러면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서로 독대를 해가지고 나눴던 말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MB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MB는 집권 후에 안위를 보장받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물론 지금으로서는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전혀 근거 없는 추론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입니다. 각 국가기관의 행위와 그런 것들을 국가기관 조직도에 딱 대입을 하고 색깔칠해놓고 상위에 누가 있는지 조직표만 봐도 수사대상은 들어가는 왜냐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예. 바로 위에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뭐 동장에 쓸 리 없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재밌는 게 이제 시사저널인가요?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 불법 비밀 캠프.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 나오는데 보니까 그 JTBC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 댓글이나 이런 거 열심히 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사법부의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개입, 선거 자금에 대한 불법 모금, 그 다음에 불법적인 비밀 캠프 운영, 총체적인 불법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과정의 정통성도 심각한 의문을 받고 있고 집권 이후의 대통령의 소임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장 우리 역사상 가장 정통성도 의심스럽고 아마 연산군에 버금가는 그런 통치자로 기록되지 않을까. 네. 연산군이요? 연산군 최근에 영화가 하나 개봉한 것 같은데. 다른 해석도 또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꺼진 불씨 다시 보는 프로젝트 저희 이런 변의 사건 내용들은요 계속 진행되는 속속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만 한번 훑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드레피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가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말씀 나누면 하는데 우선 이광철 변호사님, 드레피스 사건은 대체 뭡니까? 서로 뭐. 드레피스. 네. 프랑스의 육군 대위였던 드레피스가 틀리기만 해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독일 대사관에 보낸 편지의 필적이 그 프랑스의 이제 국가 기밀을 좀 팔아넘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필적이 드레피스의 것으로 오해받아가지고 더군다나 드레피스가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독일과 내통한 첩자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왕당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을 공격하고 또 프랑스의 그런 좀 공화정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드레피스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가 그 억울한 누명이 이제 벗겨졌던 근데 훌륭히 소임을 훌륭히 다 역시 역사는 강하세요 이분이. 참, 괜히 덤벼봤네. 좀 모르는 거 물리나 화학이나 우주과 이런 거 좀 물어봐야지. 사자성어 역사 이런 거 인물평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아니 강기훈 사건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는 편집해 주십시오. 강기훈 사건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당시에 그 사건 변호인이 김창국 변호사님 그리고 또 지금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 계신 이석태 변호사님입니다. 화면에 무죄 확정 판결 그 장면에 계속 노출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이 사건은 또 이제 그 사건에 관여했던 또 다른 당시 변호인은 아니었지만 재심 사건에 관여했던 다른 민변의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분 나중에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더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민변에서 듣기로 이석태 변호사님이 당시 이 사건 진행하시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마찬가지 이런 그러니까 그 떼라 혹이라 그랬나요? 아까 뭐라 그랬나요? 그 불순물을 떼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석태 변호사님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댁에도 못 들어가시고 했던 그런 일화도 애초에 사건 때 그러니까 재심이 아니라 91년 당시에 그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었습니다.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암이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어제 승소
결국은 됐긴 됐지만 굉장히 늦은 거죠. 아, 그럼요. 너무 오래 걸린 거고, 그 오래 걸린 배경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나 이런 분들이 워낙 찡찡하고 잘 나가서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기도 해요. 뭐 시간은 없지만 한 명씩이라도 좀 거론하면서 그냥 공포만 한번 해볼까요? 공표만 한번 해볼까요? 우선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네, 있었네요. 검사들 뭐 지금 언론에서 어이없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남기춘. 예. 기춘이들이 왜 이러시나, 진짜 기춘 오빠들 왜 이러시나. 예. 그 기춘 오빠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격분하셨어요. 네, 세종시대 판결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잘못된 게 많다. 아직도 법률가이시랍니다. 변호사 하고 계신다고. 세종시대로 확 돌려보내버릴까. 박근혜 캠프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남기춘 검사도요. 다 새누리당 모델하고. 예, 민정수석까지 했던. 예, 당시 수사검사였고요. 그 다음에 뭐 임철 검사도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이 양반 얘기는 더 웃겨요. 남기춘은 그나마 세종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에 별로 안 설던데 이 양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못 잡아낸 법원이 문제지. 예, 훌륭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리고, 아직까지도 뭐 무죄로 끝날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분들이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옹이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진전 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드레피스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드레피스 사건은 사실은 프랑스의 근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사의 근대를 열어제친 사건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 드레피스가 받게 되었던 그 세력, 그 모함의 이면에 그 한 시대에 그러니까 악과 그 악을 척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의 대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레피스가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함에 있어서는 드레피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흐름의 승리. 그 구시대의 그런 아주 기득권 악의 무리들이 척결되어지는 그러한 과정과 같이 하니까 드레피스 사건이 오늘날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제 그 판결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당사자인 강기훈 선생마저도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서글펐어요. 개인사면 개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강기훈 선생님의 여동생이 또 민변 변호사님이십니다. 그 사법시험을 보셔가지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인권위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헌병철 사태 이후에 그 기관을 떠나오시기. 헌병이네. 예. 헌병. 그 사태 이후로 국가인권위 일을 그만두고 나오시게 됐었거든요. 네, 강은옥 변호사님. 예, 강은옥 변호사님.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기훈 선생의 이 재심 무죄를 비로소 온전하게 의미를 찾아드리려면 그 강기훈의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해내고 만들어냈던 우리 사회의 일체의 무리들을 다 역사에 이런 서랍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들이 같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종철 열사 사건 관련된 사람이 지금 대법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재심 무죄 사건 법정에 또 박상옥 대법관이 딱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그 기묘한 현실. 참. 그러니 그 재심 무죄 판결에 어떤 역사적 감흥이 있겠습니까? 네. 정말 더 느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금은 언급하고 갔으면 좋을 사건 이야기가 또 있어서요. 법정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또 열렸는데요. 화학적 거세, 이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에서 공개 변론을 열어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 간략히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짚어봐도 되는데요. 브리핑을 쫙.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는 부분이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성을 다퉈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을 올린 거예요. 뭐냐면 2013년도에 5세와 3세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사가 아무리 봐도 얘는 성도착증 환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자 대전지방법원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바로 헌법재판소로 올린 거예요. 근데 공개변론이 잘 안 잡히는데 공개변론 잡혔다는 거는 이제 헌재 입장에서도 이 법률이 약간 다퉈볼 여지가 있다. 유연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내심의 의사가 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공개변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공방의 이면과 저면을 다 들여다보게 그렇죠.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는 건데 이제 그건 진지한 고민이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희가 관련법이 제정되던 그 경위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당초에는 이 법안에는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했대요. 맞아요. 2008년도에 처음 나도 이게 병인 것 발의가 같아요. 제가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화학적 거세 해주세요 하고 호르몬을 맞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뭐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우리 국민 전부가 이제 분노하던 사건들이 막 빚어지면서 통상 취하기 쉬운 것들이 뭐 엄벌주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동의 부분이 빠지고 그냥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됐었던 거죠. 저는 딱 이 시간이 좀 제약돼 있으니까 짧게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매치기, 상습 소매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소매치기는 습벽으로 굳어져 있다고 치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 손을 자르는 게 맞나? 네.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다 말씀의 뜻을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분들이 과연 이런 식의 처벌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는 법률적인 몇 가지 요건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먼저 그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냐라는 말인데 뭐냐면 이 법률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그게 우리가 수긍이 되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성도착증이나 이렇게 병적인 이제 성집착애가 있는 분인데 화학적 거세를 하면은 같은 일을 두 번은 안 벌이겠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성범죄가 자꾸 늘어나고 피해자를 위해서도 이런 건 없어져야 될 일이니까 목적은 인정된다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수단이 적절하냐를 살펴봅니다. 이런 수단,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학적 거세를 당하고 나면은 그런 식의 성행위는 못하게 되는 거죠. 수단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뭐냐면은 피해 제소성입니다.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피해 제소성이라고 해서 마지막 요건을 꼭 살펴야 위헌성 시비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학적 거세라는 그런 방식이 과연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온전히 남성 호르몬이 그런 성도착증이나 이런 것의 원인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온당치 않다는 것이 어제 전문가 증언을 통해서 그 헌법재판소장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하던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성적인 어떤 환상과 수반된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일부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분노나 지배 욕구, 조금 이런 정서적으로 약간 이런 것들에 기반한 성적 어떤 범죄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좀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수단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 합헌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만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 성범죄자가 재범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 보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문가 증인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라는 이런 말초적인 그런 요소가 절대적으로 그 행위를 지배한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수긍이 딱 되는데 그에 상당한 반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합헌론에서는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지금 대세가 강성형벌 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형벌과 이런 걸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사법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현재 재판관들이 거기서 자유로울까? 그렇죠.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신 분들이신데 합헌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또 헌재 소장께서 그저께인가
광주 5.18 예, 묘역 가가지고 참배를 이렇게 하셨죠. 또 비석을 이렇게 쓰다듬고 계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 바로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의 형벌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헌정체제가 기반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다른 5천만 국민 중에서 49,999명은 못해도 단 한 명, 헌재 소장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요소의 각각의 항변에 이제 합당한 점에 대해서 그냥 제시를 해봤을 뿐인데, 아니 정말 그런 흉악범죄, 전 딸 키우는 입장이고요. 너무 그래요.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비단 형벌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토대, 그다음에 뭐 국가 입장에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에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래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뭐 정권 직후에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손쉽게 취하기 쉬운 것들이 바로 엄벌주의, 그렇죠. 강력한 형벌 수단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박주민 변호사님도 좀 염려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범죄를 좀 연구를 해보면 네. 대부분의 원인이 불평등한 남녀관계,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해서 미화하는 어떤 인식, 잘못된 인식, 그런 것들에 기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인 간의 성폭력 범죄가 굉장히 많고 뭐 데이트 폭력이나 뭐 이런 성폭력 네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또는 직장 내나 이런 위계를 이용한.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느린 것 같지만 빠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노력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근원적인 노력인 거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형벌 같은 수단들도 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거죠. 그것들을 같이 이제 병행해 가면서 정책 목표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맞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근원적 노력들을 외면하고 이런 형벌을 통한 엄벌주의로만 이렇게 일관했을 때 정말 성폭력이 근절될 것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위압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근원적 해결에도 문제 안 될 뿐더러 국가에만 과도하게 힘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겁먹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수단으로 바로 간다. 그래서 헌법질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국가가 결국은 여성 도착증. 아니, 저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판단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판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예. 저희가 오늘 우리의 안부를 물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아니면 처해 있는 상황까지 얘기하느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지금 녹화하는 현재 가장 따끈했었던 거는 유서대필 사건이었어요. 물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언제쯤 시간을 잡아서 직접 관여하셨던 분, 변호인도 좋고요. 적절한 분을 모셔서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본 시간은 따로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변이 있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오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변이 있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